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아침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온주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지금까지 15cm 안팎의 눈이 쌓였고 앞으로도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역이 얼어붙은 미국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3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눈길 교통사고와 전기가 끊긴 뒤 난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건데 이번 겨울 폭풍과 한파는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기는 기상 재난이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 수는 어제 621명으로 늘었고 오늘도 이틀 연속 600명대가 예상됩니다. 4차 대유행까지 우려하고 있는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최신원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으로 파악된 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범죄를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보기관 소속 해커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입니다.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총이 아닌 키보드를 이용해 돈을 훔치는 세계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 사건을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판단에서로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또 이 아이의 친엄마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이 가고 눈이 녹아서 비로 내린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하지만 이틀 전 화요일부터 시작된 눈은 비로 바뀌지 않고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기세가 여전히 매서운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강원도 대관령 영하 17도, 서울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네, 강한 찬바람 때문에 유독 더 한기가 느껴지는 요 며칠입니다. 내일 금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5km 상공을 영하 30도의 북극 한기가 뒤덮으면서 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7도, 서울 등 수도권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도 영하 5도를 밑돌며 어제만큼 춥습니다. 강원도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막바지 한파 속에 전라도와 제주 산간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북 순창엔 19cm의 폭설이 쏟아졌고 광주 8cm, 제주 성산 6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라도엔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도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과 모레 사이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에 이르는 돌풍이 예상돼 대형 산불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풀리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주말인 모레는 최대 15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사흘째 곳에 따라 폭설이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화물차가 제설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15대가 부딪혔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움푹 들어갔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7.5톤 화물차가 제설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 어제 오전 1시 반쯤입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3살 A씨가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당시 눈이 내려 도로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닭 500여 마리가 도로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부서진 차량들이 차례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천마터널 부근에서 10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에 실린 닭장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1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시야가 별로 안 좋고 눈이 내리던 때라 다행히 과속도를 안 하고 저속으로 운행 중이어가지고 그다음 인명피해가 없고 최고 20cm 가까운 눈이 내린 호남 지역에서는 약 200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장성 분기점 인근에서는 화물차 2대가 추돌했고 광주 무안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 3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혔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8건이 신고돼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는 어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3m의 태풍급 바람이 불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미국도 최악의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겨울 폭풍이 남부 텍사스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 지역을 휩쓸면서 지금까지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때 유명세를 탔던 동부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의 트럼프 플라자 호텔 건물은 다이너마이트 폭파 방식으로 철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그동안 몇 차례 저희 아침 뉴스에서도 미국의 한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겨울 폭풍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겨울 폭풍이 미국 상당수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기록적인 추위에 전기 공급마저 끊기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이 숨지고 34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히터나 가스, 벽난로 등으로 난방을 하려다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풍이 연쇄적으로 몰아치면서 중남부에서 동부 해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1억 명이 새 폭풍 경보의 영향권에 놓이게 돼 피해는 더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일부 지역은 토네이도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Building resilient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that can withstand extreme weather and a changing climate will play an integral role in creating millions of good-paying union jobs, creating a clean energy economy, and meeting the president's goal of reaching a net zero emissions future by 2050.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트럼프 플라자 호텔 건물이 철거됐다는 소식도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소유권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철거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북동부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 있던 트럼프 플라자 호텔과 카지노 건물입니다. 34층 건물이 다이너마이트 폭파 방식으로 철거됐습니다. 건물은 폭파음과 함께 불과 7초 만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이던 1984년에 문을 연 이 호텔은 권투 경기나 대형 콘서트가 펼쳐지면서 한때 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우여곡절 끝에 소유권도 바뀌고 2014년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트럼프라는 이름만은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하겠다고 밝혔던 세계보건기구 WHO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WHO에 구체적으로 거액을 내놓겠다고 밝혔군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WHO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WHO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분담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탈퇴 절차가 완료되기 전인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래 WHO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 연휴의 영향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64명으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차 대유행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학원에선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학생에서 학원 직원, 가족으로 퍼졌습니다. 모두 18명이 감염됐습니다. 밀폐된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며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대형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140명까지 늘었습니다. 태어난 환자들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높습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선 응급실 간호사가 확진됐습니다. 설 연휴 영향이 반영되려면 이번 주말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6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전부터 국민들께서 많이 피로해하셨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강화된 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고 그래서 3차 유행이 조금 꺾인 뒤에도 300에서 400명대 확진자가 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 다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4차 유행의 전조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3, 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방역 고삐를 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9시 운영 시간 제한을 10시로 완화시켰던 부분이라든지 단계의 조정 같은 부분들도 환자 추이에 따라서는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확산이 계속되면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되 발표는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관련 확진자는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까지 12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온풍기와 손잡이, 소파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온풍기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보일러 공장은 긴 컨테이너 5개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확진자 중 대부분은 F동에서 나왔습니다. 90명이었던 확진자는 120명을 넘겼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입니다. 대부분 공장 직원이지만 가족과 지인도 있습니다. 집단 감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이 공장 16곳의 환경 검체를 분석했습니다. 탈의실 소파, 자판기 버튼, 작업대, 손잡이 등 6곳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손이 닿거나 매일 드나드는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온풍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2대를 골라서 했는데 근데 그게 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샘플을 이렇게 잡은 거긴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여러 군데 그게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에 온풍기를 타고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휴게실 창문도 비닐로 막혀서 환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마스크를 미흡하게 착용했고 구내 식당에도 칸막이는 설치됐지만 50인에서 100인까지 마주보고 식사하는 형태로. 설 명절을 다른 지역에서 보내다 걸린 사람도 7명입니다. 제주와 경기, 시흥 등 5곳인데 2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얼마나 많은 직원이 고향을 다녀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외국인도 24명이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장 직원 가족들을 모두 검사하고 100명 넘게 일하는 사업장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혹시 혐의 부인하시나요? 미안해요.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네, 됐어요. 고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서울중구 SK네트워크스 사옥과 최 회장의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이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넘겼고 검찰이 오랜 기간 내사를 진행해 혐의를 잡은 겁니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임직원 조사를 거쳐 지난달 초에는 최 회장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상자금 규모는 당초 금융정보분석원이 포착한 것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최 회장이 구속된 직후 SK네트워크스 측은 당혹스럽다면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로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임명된 지 2달도 안 돼서 사의 표명을 그것도 몇 차례 했다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나왔던 대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문이라고 청와대도 설명을 했는데요. 검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번에는 청와대 내부의 문제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신현수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설에 확인해 줄 수 없다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신 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표시했고 대통령이 이를 만류했다고 밝힌 겁니다. 사의를 밝힌 이유는 인사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를 조율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인사에서 이성윤, 심재철 검사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유임되거나 요직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 신 수석이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가 그대로 발표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이 발표 직후 신 수석은 주변에 수석직 유지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했고 결국 설 연휴를 전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의를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패싱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데 대해선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신 수석의 인사 배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 됐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의 이견에도 대통령이 결국 인사안을 제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신 수석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서 더 이상 갈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신 수석이 사의를 전혀 거두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면 사표를 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핵심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갈등이 노출된 데 대해서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북한 정보기관 소속의 해커 3명을 미국 법무부가 재판에 넘겼는데 1조 4천억 원이 넘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해외 은행과 기업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지난해 말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건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간 17일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입니다. 기소된 해커들은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며 라자루스 그룹 등 정찰총국이 운영하고 있는 해킹 부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랜섬웨어 바이러스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습니다. 해커들은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훔쳤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미국의 에너지, 항공우주 기업들을 상대로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훔쳐가는 스피어 피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는 북한 해커 박진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해킹 사건 당시 북한은 소니 픽처스가 북한 지도자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총이 아닌 키보드를 이용해 가상화폐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의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 법무부가 이번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600명대로 발표가 됐고요. 오늘도 역시 600명대로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여러 우려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집단 감염 가운데 충북 진천의 오리 가공업체발 감염이 또 있는데 확진자가 더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지금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충청북도에서는요, 어제 모두 16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무려 13명이 진천 오리 가공업체 관련 확진자입니다. 오리 가공업체에서는 지난 15일과 16일 2명이 확진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집단 감염자 수는 모두 15명입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위생복을 입고 작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방역이 뚫린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직원과 협력업체의 종사자 등 모두 250명을 상대로 검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집단 감염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코로나 관련 연구 하나가 승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신체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요. 빠르면 이달 안에 자원자 9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실험에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18세에서 30세 사이로 모두 건강합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에 코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넣게 됩니다. 이후 지원자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되며 연구팀은 이들을 관찰합니다. 실험의 목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잠복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면역 체계의 반응도 파악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판 국정농단이라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정소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여부도 전수조사하자며 맞불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에 오는 28일까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추천 기한이 지난 16일까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장 의원이 장애가 있는 동생을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립시키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인권운동가로 힘써왔고 지난해 최연소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 선출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에 몰아닥친 겨울 폭풍과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도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요. 전력이 부족하다면서 공장에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이 지역 주요 대기업과 생산 시설들이 대부분 가동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으로도 규제 지역이 확대된 지난 연말 이후 규제를 비껴간 지역들의 아파트값이 풍선 효과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경남 양산의 경우에는 2달 만에 10%가 올랐고 충남 아산은 3.3제곱미터당 600만 원도 처음 넘었습니다. 경남 김해와 충북 충주에서도 역대 최고가로 매매되는 아파트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찬성과 반대 끝에 반대 측의 치열한 여론전 속에 어제까지 사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제주도는 이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2013년 폭력 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과 함께 필리핀에서 돈을 갚지 않는 교민을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공범이 8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귀국했는데 경찰이 자가 격리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식품회사에서 27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징역 3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감사로 일하는 동안 법인 통장과 허 씨의 인감 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공사 현장 사무소가 무너졌습니다. 건물 안에서 배선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건물인 현장 사무소가 강풍에 흔들리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이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국보 승격을 추진하는데요. 정밀 발굴 과정을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국보 승격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생이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천주교 사제가 됐습니다. 오는 28일 국내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관련 성지가 있는 청주와 원주, 대전교구에서는 탄생일인 3월 1일에 맞춰서 기념 행사를 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첫 TV 토론을 합니다. 지난 15일에 열리려다가 이견이 있어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한 차례 TV 토론을 더 한 뒤에 다음 달 1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오늘부터 서울시 산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10인 이하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로당은 오는 22일부터 문을 엽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늘부터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올해 공식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개시식에는 선수촌에 있는 선수와 지도자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고 있는 대표 선수들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서 비로 내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있습니다.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모든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라도와 제주도는 밤새 눈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도 오늘 오후까지 3에서 8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의 기세도 내일 낮부터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 전주와 부산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 1도, 대구 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는 배구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그리고 교사와 언론인까지 지목된 가해자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학교 폭력 가해자가 경찰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태권도장서 배운 기술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때렸던 육상부 선배가 교사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며 채용을 막아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가해자가 어린이집 교사란 글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실명을 밝혀달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현직 교육감이란 폭로글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취재 댓글을 보고 오히려 겁이 났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가해자가 한 방송사의 기자라며 TV에 나온 모습을 보고 20년 전 피해가 또렷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작곡가가 된 가해자가 TV에 나온 것을 보고 상처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싫다고 했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저 왼쪽에 관자놀이를 엄청 세게 때리더라고요. 잠깐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잊고 살다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TV에 나왔더라고요. 고향을 못 가요. 온라인 게시판은 가해자가 유명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 폭력 증거 어떻게 모아놔야 하느냐며 폭로를 준비하겠다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견본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36대와 함께 8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된 후 불은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분향사무소 직원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50대 남성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을 찾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직원이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쯤 53살 A씨가 무게 6톤이 넘는 철강 코일의 겉포장을 벗기는 작업을 하다가 코일 사이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무선 리모컨으로 소형 크레인을 직접 조종하면서 홀로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수칙을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는 지난해 1월 유압기를 수리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도 전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이었죠.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위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43.7%인 387만 명가량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6,010명에서 지난 14일 2,534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반 상점과 쇼핑몰, 시장 등은 오는 21일부터 영업이 정상화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이미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very fun to go back to school. I'm really happy that the corona is almost over and we can almost just get together and be normal.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자지구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스라엘은 논란 끝에 가자지구 백신 공급을 허용했습니다. 어제 가자지구에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 V2000회 접종 물량이 전달됐습니다. 콜롬비아와 일본에서도 어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의료진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일본 1호 접종자는 도쿄 의료센터 원장, 콜롬비아 1호 접종자는 대학병원 수간호사가 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Hoy empieza un nuevo capítulo en lo que es la derrota de esta pandemia. Este capítulo empieza con la vacunación masiva, segura, eficaz y gratuita en el territorio nacional. 하지만 전 세계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백신을 자국민들에게 우선 접종하는 등 백신을 선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생산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신 외교를 통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페루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장관 등 고위층 인사들이 접종 순서를 어기고 몰래 백신을 미리 맞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백신 새치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 공급의 국가 간 불균형 문제부터 살펴보죠.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은 저소득 국가는 백신을 공급받으려면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수급 불균형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보면은 그 전 세계 79개국에서 1억 8,100만 회분이 접종이 됐습니다. 하루 641만 회분입니다. 이 속도라면 전 세계 78억 인구의 75%가 1인당 2회씩 맞아서 면역력을 확보하려면은 최소한 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024년보다 훨씬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반면에 이제 지금 아까 보도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아랍에미리트,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접종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올해 혹은 이제 내년 초에 집단 면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떤 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떤 나라는 집단 면역을 확보한다. 지금 열린 지구촌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을 확보했지만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그 회의적인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다양하고 많은 백신 개발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백신 개발 현황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백신 말고도 69개가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20개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비교해보는 3상 임상시험 중이고요. 89개는 지금 실험실에서 동물을 상대로 효과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한국도 SK사이언스에서 지금 1상, 2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이란이라든지 쿠바 이런 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적인 게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벨기에 얀센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그 백신이 있는데요. 이거는 2번이 아니고 1번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 생산이 개발이 끝나면은 한 몇 달 내로 수억 그 회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희망적인 사항이 실험실 그리고 연구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그 가장 빠른 미국 같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그 타운홀 미팅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7월까지 6억 회분, 즉 3억 인분을 접종하고 성탄절에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12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다른 나라까지 가려면은 정말 엄청난 그 다자적인 그 유엔 같은 데서 서로 함께 살자는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백신을 서로 나눠 쓰고 돌려 쓰고 그리고 서로 이제 동등하게 쓰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한 몇 년 뒤에 집단 면역 글로벌 상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지난 16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만 명으로 전주 대비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1월 초에 정점을 찍은 뒤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 영국 보건장관은 이제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 빛을 따라서 하루빨리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사건들이 요즘 잇따라 전해지고 있어서요. 특히나 학대를 하면서 아이가 숨질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는 판단 아래 살인죄가 적용이 된 사건들입니다. 먼저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부부는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엄마에 대해서도 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욕실에서 숨진 10살 A양은 숨지기 직전 이모 부부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부부는 조카의 손과 발을 묶고 욕조에 담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는 지난 1월 24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A양은 손과 발이 묶인 채 욕조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모 부부의 학대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양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모 부부에게 20차례 넘는 폭행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양이 숨진 지난 8일에도 아침부터 3시간 동안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모 부부는 친자녀들이 집안에 있는데도 조카를 때리고 학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죄로 바꿔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모 부부가 조카가 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부부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숨진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은 숨진 A양의 친어머니도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역시 살인죄가 적용이 된 태어난 지 2주가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 사건은 무엇보다 태어난 지 2주의 아기를 상대로 한 일들이어서 충격이 더한데요. 119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이 부모는 다른 학대 사건 기사와 또 멍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2.94kg. 이 작은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 하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2주 만입니다. 초기 수사로 드러난 사인은 24살 아빠와 22살 엄마의 폭행. 때린 이유는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추가로 공개한 이들의 행태는 부모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망 원인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부검인은 그냥 때려서는 머리가 이 정도로 손상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는 왜 때렸나요? 경찰의 추궁에 이들 부부는 아이를 침대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짧은 2주간의 삶 가운데 맞은 날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난 지난달 말 이후부터 7번 넘게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기는 멍들고 숨을 못 쉬고 눈까지 떨렸지만 부모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하기 8시간 전 용인 아동학대 사건 멍 빨리 없애는 법 장애 아동 증세를 검색해봤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구속된 부부는 첫째 딸아이를 학대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부모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경찰 판단으로 지난해 2월부터 전문 기관에 맡겨져 보호받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본 아이의 모습에 대한 진술이 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몸 곳곳에 학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멍과 상처가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2주일에 한 번꼴로 멍과 상처를 봤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입양과 사후 관리를 맡았던 홀트 아동복지회 직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허벅지 안쪽, 특히 멍들기 어려워 보이는 배 주위에도 멍이 들었고 등에서도 상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입양 직후부터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아이 양부모에게 몸이 성취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의 대부분은 어떻게 다친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는 납득이 어려운 해명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장 A씨가 보다 못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 되레 양부모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9월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나왔던 정인이의 모습을 원장 A씨는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기아처럼 너무 말라 안아도 아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고 허벅지가 떨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본 정인이는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재판과 관련해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16개월의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목숨까지 빼앗은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은 입양 초부터 정인이의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고 숨지기 전날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10살 초등학생 조카를 물고문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와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서 목숨을 빼앗은 20대 부부에게 각각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인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이었는데 온 국민이 현재 공분하고 있고요. 어제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노를 드러내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그 현장에서는 이 분노와 죄책감과 슬픔의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3번이나 학대 신고가 들어간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경찰이나 기관의 무대응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아이가 죽어갈 동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정작 필요로 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어제는 200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으로 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픔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도 그 두 아이를 키운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6개월 무렵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 탐구심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열어보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채우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정인이 마지막 그 뒷모습, 우두커니 앉아있던 뒷모습, 그리고 그 몇 달간 입양 후 몇 달 후부터 나타나는 그 무표정한 모습, 네.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무언가를 요구를 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고 거기에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표정이 없어지고 어떤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느냐,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정인이 사건의 초기 대응에 문제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경찰. 아동학대치사죄를 처음에 적용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살인죄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용인에서는 10살 조카를 물고문에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또 전북 익산에서는 생후 2주밖에 안 된 자신의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또 20대 비정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살인죄가 곧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지금의 사건들 조금 이제 경찰의 대응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인이에 대해서 학대치사로 기소를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그 폭행을 당한 아이가 이게 살인이 아니고 이게 학대치사로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군조화 설치 운동이라든지 진정서 서명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의 때는 그 양모가 그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한 달 만에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살인죄로도 그 당시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었고, 근데 정의 사건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전국적으로 울림이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찰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대부분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불행하게 살다간 정인이가 저희들한테 맡겨놓은 숙제를 우리가 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아동학대 방지협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요. 뭐 아동학대의 최전선에서 현재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말이죠. 이와 같은 아주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급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은 이제 학대 사망 사건이 4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돼서 그 얼마큼 더 이 학대 사망 사건이 늘었는지, 학대 신고가 증가했는지 아직 통계를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아동을 이렇게 학대를 하는 이유 중에서 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어떤 갈등 상황에서 가장 만만한 나약한 상태한테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도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 사망 사건을 보면 사망 아동들이 영유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유아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 부모들이 나이가 보통 이제 미성년자 때 아이를 낳거나, 그래서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령대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그리고 이 아동 생명에 대한 어떤 부모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가해자들 역시도 원가정으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대가 대물림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치를 포함해서 말이죠. 아동학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라든지 뭐 이웃이라든지 친척들, 어떤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한 8년 정도를 이 아동학대, 특히 사망 사건의 그 재판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짠 듯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 훈육이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 사랑으로 키웠다. 네. 정말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들의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집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학대이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체적인 증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잖아요. 지금 뭐 뭔가 상처가 있고, 또 계절에 맞지 않게 이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뭐 긴 옷을 입힌다든가 여름에, 그런 경우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임 같은 경우는 그 좀 노출이 잘 됩니다.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입고 다니는 그 입성이 좀 불결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유아입니다. 네. 집안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외부에 노출이 되지 못하는 이 영유아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걸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육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을 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서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유아들의 경우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막중한데, 그렇다면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라든가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모른다든가, 그리고 아동을 가장 만만한 존재,
인격적으로 만만한 존재라고 보는 이 권리의식이 없다면 이 계속 아동학대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 평등 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아동 권리 교육이라든지 이 예비 부모 교육도 어린 시절부터 좀 계속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에는 위험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아이를 분리해서 이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건강검진, 발달검사,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조치 72시간 더하기 48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분리해서 이 시간만큼 아이들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아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만큼 확보되어 있는가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서로 연합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이 나라가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동학대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인데요.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외부 전문가 검증에 들어갑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에는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화이자는 지난달 25일 정부에 백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주부터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 검증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지는데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집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 허가 기간을 6개월에서 40일로 앞당겼는데요. 이에 따라서 3월 첫째 주에 화이자 백신 품목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계약된 백신 1,300만 명 분량 가운데 50만 명 분량을 다음 달에 국내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백신 품목 허가가 이루어진 뒤에 국가 출하 승인까지 거치면은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까지 중에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어제 도시 곳곳에서 수만 명씩 모였고 시위 규모는 최대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주말 군이 투입된 뒤에 시위대 수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었습니다. 전날 군사정보 대변인도 시위 참가자가 줄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가 국민의 대다수가 군을 지지한다면서 쿠데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그러자 수치 고문이 재관리법으로 추가 기소되고 불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오전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대변인 지토는 대규모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시위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자 강경 진압설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양측이 충돌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앤드루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군인들이 외딴 지역에서 양곤으로 이동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규모 살상 전에는 병력이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스스로가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말한 이용수 할머니가 하버드대 학생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무시하라며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꼭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일본계인 미국의 전 하원 의원도 함께했는데 거짓말은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며 램지어 교수는 일본이 사서 온 교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했습니다.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신경 쓰지도 말라며 차라리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 하는 말 무시하되 그 교수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 진전이 없고 일본한테 저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핵심을 이렇게 찔러주면 일제 강점기 때 무법천지로 행동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마무리하고 싶다고 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에 가서 이기겠습니다. 분노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Yongsuli, my Oni, my sister, or any other comfort women survivors, I feel as if I were transported back in history. 마이크 혼다 전 하원 의원은 거짓말을 하는 건 일본 정부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본 돈으로 만든 자리에 있는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역사를 말할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일본계입니다. He's a bought professor, get that seat unfunded and set aside by the Harvard University, and not accepting more money from Mitsubishi because they're part of that. I agree with them. I agree with. 회견에선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아침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지금까지 15cm 안팎의 눈이 쌓였고 앞으로도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최신원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으로 파악된 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범죄를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 수는 어제 621명으로 늘었고 오늘도 이틀 연속 600명대가 예상됩니다. 4차 대유행까지 우려하고 있는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 사건을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어린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는 판단에 섭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또 이 아이의 친엄마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